오늘 미국 3대 지수가 조금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1%가 넘게 빠졌고, 전체적으로 장들이 좀 안 좋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미사일 날아간 이슈가 있었죠. 미사일은 러시아 쪽에서 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에서 쏜 미사일을 맞추려고 쏜 대공 미사일이 그쪽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일정 부분 달려왔기 때문에 그 달려온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 한동안 달렸거든요. 한동안 달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빅스 지수나 이런 것들은 가장 안정한 국면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생각해 보긴 애매모호하긴 한데 특별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서 일단은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최근 아랫방향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가끔 강의를 하면 엔화 얘기를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올해 3월부터 엔화의 움직이 검은색이 엔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 원화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요게 지금 유로화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유로화를 기준통화로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제가 유로화 같은 경우는 기준통화를 달러로 표시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3월 이후에 우리나라나 유로화나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은 거의 뭐 큰 편차가 없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엔화만 급격하게 그 통화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강세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엔화를 자꾸 사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엔화의 지금 하락 강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하락 강도가 최근 더 크죠.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한 위치 포지션이 안 맞아서 정확히 좀 더 추세를 더 봐야 되긴 하는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엔화고 이게 유로화거든요. 우리나라 통화지 속도나 엔화나 이런 부분이 더 빨라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일본 경제가 사실은 전체적인 큰 구조에서 안 좋은 국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적 완화 기조를 양적 기축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세 기조를 유지하려면 안전 통화라면 오히려 이 엔화보다는 그 유로화를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떨어지는 강도도 상당히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약간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를 반영한다면 통화가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라 물론 뭐 환율이 단순히 경제만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를 반영한다고 놓고 보면 오히려 금리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유로화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 미국 경제 지표 주택 관련된 지표인데 이거 공급업자들 수백 명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택 시장 어떤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금 이 하락 정도가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와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미국 주택 시장은 과열에서 멈춰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가격 추세가 이제 조정을 받을 그럴 시기만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증가율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추세적으로는 계속 그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주택 가격의 하락은 주거 비용의 하락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25%에서 30%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실물 경제 자체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리고 미국의 리테일 세일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보시면 큰 폭의 움직임이 없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는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전월 대비 증감률이 여기 예측치보다 확 튀었어요. 1.3%로. 전월에는 뭐 증가율이 거의 없었는데 아직 소매 판매는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주유소에 가스를 넣는 거나 혹은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고서도 보시면 예측치는 0.2였는데 0.9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직은 소매 판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어를 봐도 보시면 예측치는 0.4였는데 1.3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미국이 아직 소매는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소비자 심리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소비자 심리가 약간씩 개선되면서 소매 판매가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 그래도 그 소프트 랜딩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갖고 조금 더 주식을 밀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현재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큰 추세를 놓고 보면 긍정적이진 않아요. 어제 기업이나 뭐 그 선행지수 같은 것들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이 가동률은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죠. 그리고 약간씩 미온적으로나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산업생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여기 보시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증감률도 보시면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도 그렇고요. 전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활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게에서 소비를 진작시켜주고 그러면서 다시 얘를 끌어올려 줄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라고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 미국이 소비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대화시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계속 여기 아마존 1만 명 감원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감원을 시켜드리고, 메타이어 아마존도 감원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전체 총량으로 놓고 보면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확연히 실업률로 나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 지표도 꺾이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긴 안목에서 놓고 보면 특히 그 내년도가 되면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형태로 계속 움직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번 반등 기세가 하반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밀려 올라가고 나면 이게 마지막으로 정점을 치고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좀 더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패턴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달러 인덱스가 이제 내려가면서 조금씩 들려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 들려 올라왔던 게 다시 안정화 국면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보면 이렇게 이거 너무 길게 보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죠. 계속 추세적으로 이제 멈춰 있어요, 내려온 다음에. 근데 원자재 가격은 들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리세션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원자재에서는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인데, 이건 뭐 기사를 뽑아놓은 거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주한테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한테도 관심이 없는 아주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만 생각해서 행동하는, 상당히 기업가로서는 모르겠는데 인간으로서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고 하는 소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지금 이제 연준 부의장 얘기들만 계속 나왔는데 이분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지금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0.5, 0.75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75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은 추세적으로는 늦출 것이다 이렇게 움직임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만 PC에서 나오는 그 가계 지표하고 향후의 고용 지표도 맞물려서 아마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오히려 반등하는 기세가 나타나면 이게 속도를 놓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또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시장은 세차게 요동치게 될 겁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을 좀 보겠는데요.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이렇게 정점을 쳤고 제가 3.9, 4.1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정점을 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게 그 일본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 통화 가치의 하락을 위해서 국채를 매도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국채를 매도하게 되면 시장의 국채가 늘어나게 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뉴스 보도에 나왔었는데 사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계공을 방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드렸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얘가 미국 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채 보유 비중이거든요. 이게 1조 달러입니다. 제일 앞에가. 그래서 일본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시면 작년에 가장 저점을 쳤던 때가 여기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1조 3천억 달러, 중국 같은 경우는 1조 800억 달러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 9,300억 달러 정도니까 거의 한 얼마일까요? 7천억 달러? 7천억 달러네. 700억 달러 정도 되나요? 700억 달러 정도를 줄였어요, 중국은. 700억 달러 정도 줄였죠. 잠깐 세웠습니다. 암산에 자신이 없어서 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빼봤더니 한 1470억 달러 정도 줄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한 2천억 달러 정도 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줄였는데 이 시기에 최근에도 이제 8월 보시면 7월, 8월, 9월 계속 줄였죠.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여기 보시면 7, 8, 9월달 상관없이 계속 밀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국채를 매도해가지고 환율을 방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환율 방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된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환율 방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사실 매도하고 있는데도. 이것도 안 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렇다고 아랫방향으로 윗방향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은 결과적으로는 이 국채 매도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기준금리 동향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국채 매도가 결과적으로 환율이나 혹은 10년 국채 수익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미 기사를 보여드렸지만 미국 재무부에서 결과적으로는 장기 국채 수익률을 계속 높게 미국 입장에서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집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바이백을.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을 일정 부분에서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너무 과다하게 높지 않는 모기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기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미국 주택 시장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무부가 방어를 하도록 나서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채권 매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 이후에 SPTL을 말씀드렸는데 SPTL이 그 시기에 딱 이렇게 정점 언저리를 말할 때 저점을 치고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았으면 일정 부분 수익률이 나셨을 거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얘가 지금 바닥을 끝낸 거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보시면 3.6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4.2까지 올라갔었는데
3.1대로 떨어져서 추세적으로 계속 아랫방향으로 이제 여기 정점을 찍는 걸 끝내고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얘가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그 3개월 국채 수익률이의 그 스프레드인 장단기금리 T10I 사면 보면 0.95까지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0.95까지 벌어진 걸 보시면 이게 3개월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여기 있는 요 보라색, 요 빨간색이 3년 국채 수익률이고, 요 보라색이 기준금리, 요 연두색이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요 스프레드가 즉 10년 국채 수익률이 3개월 국채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이 0.95 수준이거든요. 사실 갭이 벌어진 게.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거의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거의 맞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1년 국채 수익률이 5%에서 5.25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1%를 빼게 되면 4.0에서 4.25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고 있긴 한데, 요거 기준금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아직 이 차트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금리 여기가 아니고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있는 4%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하고 거의 맞붙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갈 거라면 3개월 국채 수익률도 5%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5에서 5.25까지. 그럼 거기서부터 1% 정도 벌어진다라고 하는 갭을 두면 10년 국채 수익률은 4%에서 4.25까지는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낮아졌다는 것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 내려온 게 다시 머리를 들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올라오는 이 점이 10년 국채 수익률을 가장 높은, 즉 그 채권을 가장 낮은 시기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 요번에 사는 게 최종적으로는 자금을 다 국채를 산다 그러면 자금을 다 부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이제 보여드렸지만 뭐 여기 이미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이 환율이 강세들로 돌아섰잖아요. 일본이나 유로나 이런 쪽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 국채 매도나 이런 것들을 환율 방어를 위해서 할 이유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 부분도 이제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국채 매도가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뉴스 보도에서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인데 2007년도 베어스턴스랑 난리를 치면서 2008년도 3월달까지 조정이 있었거든요. 달러 인덱스 가격이 이제 여기서는 크게 움직이질 않다가 여기서 7월달 이후에 계속 인덱스가 밀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리먼이 파산할 때입니다. 퉁퉁 튀어 올라갔죠. 향후에 주식 내년도에 경기 수축 국면이나 이런 게 빠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좀 더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이 내려왔던 달러 인덱스 가격은 윗방향을 타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점을 치고 내려올 거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것 때문에 통화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과거에는 유로화하고 엔화가 그 안전 통화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하고 방향성이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요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방향성이 다르거든요. 특히 엔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경제의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얘가 안전 통화의 움직임처럼 움직일까라는 생각에 물음표를 찍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 움직임처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도 환율은 과거 같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엔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 다시 안전통화의 개념으로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렇게 안전통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확고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일단 내려오는 일정 추세를 보이긴 했는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또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